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배우 하정우 씨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글도 하정우 씨가 직접 썼지만 또 이 책에 실린 사진들도 이 배우님께서 찍어 올리신 그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 중에서 재밌는 두 챕터 정도를 읽어 드리려고 해요. 자, 사족을 붙이기에는 제가 시간이 좀 모자란 관계로 바로 들어갈게요. 걷는 자들을 위한 수요 독서 클럽이라는 챕터 우선 읽어보죠. 부제목이 붙어 있네요. 걷기와 독서의 오묘한 공통점. 이 부분에서 걷기와 독서를 좋아한다는 이 두 지점이 바로 제가 하정우 씨와 맞닿아 있는 두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알게 되고 너무 반가웠어요. 네, 자꾸 사설이 나오려고 해서 낭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걷기 모임 멤버들은 각자 다른 집과 일터에서 살아가지만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핏빛을 통해 서로의 걸음수를 매일 공유한다.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의 걸음수가 어제와 다르게 현저히 떨어져 있다면 일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나 혹은 아픈 건 아닌가 싶어 안부를 묻고 싶어진다. 혹은 누군가 오늘 좀 걷는데 싶을 정도로 갑자기 그 핏빛에 공유되는 그 핏빛으로 측정되고 또 지인들 간에 공유되는 그 수치가 높아져서 등수를 훅 치고 올라오면 지금 어딜 가고 있는 중인지 궁금해진다. 분명히 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걸음수가 계속 늘어나면 혹시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흔들기란 걷지 않고 핏빛을 일부러 흔들어서 기계에 찍히는 걸음수만 늘리는 편법을 말한다. 주로 최근 많이 걷지 못한 멤버가 어떻게든 하위권 열등생에서 벗어나 보려고 할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다. 물론 이 흔들기 편법을 써봤자 우리는 다 잡아낸다. 걷지 않고 핏빛을 흔들면 걸음수는 올라가도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킬로미터 수치는 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루는 이렇듯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각자의 걸음을 걷다가 어느 하루 일정을 맞춰서 함께 빡세게 걸어볼까 하는 약속을 잡기도 한다. 그날은 스케줄을 비우고 종일 붙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걷는다. 이러니 서로의 근황에 대해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가족처럼 너무 친하고 서로에 대해 많이 알다 보니 우리는 점점 신선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렸다. 심심해서 자주는 만나는데 할 얘기는 없어지는 희한한 상태. 우리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편안한 사이가 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가끔은 서로의 삶에 약이 되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언제까지나 새로운 자극을 준 관계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 원칙은 간단하다. 매주 책 한 권을 읽고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발제자를 정하거나 또 딱딱한 토론을 하는 건 아니다. 그냥 그 책을 읽고 든 생각들, 그 책에 대한 느낌들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것이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술 한 잔을 마시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먹으러 가기 위해 슬슬 걸으면서 우리 독서 모임의 첫 번째 지정 도서는 일본의 변호사 니시나카 스토무가 쓴 운을 읽는 변호사였다.
성공과 행복은 철저히 개인의 능력치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운과 기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에 공감이 갔다. 나만 잘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의 결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행복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본의 변호사 할아버지는 행운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 실제로 그가 만난 의뢰인들의 삶을 예로 들어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책을 다 읽고 나니 내가 그간 해온 고민들과 나름대로 찾아낸 답을 누군가 대신 써준 것 같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그게 무척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한동안 이 책을 여러 권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었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누구보다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친구들, 후배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연기와 삶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왔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독서와 걷기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저는 그럴 시간 없는데요 라는 핑계를 대기 쉬운 분야라는 점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하루에 20쪽 정도 책 읽을 시간, 30분가량 걸을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핏빛을 통해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매일 꾸준히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독서도 함께 해보기로 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혹은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면서 전반적으로 책이 어땠는지 또 어떤 부분이 특히 마음에 남았는지 편하게 대화했다. 책 내용 중 내 생각과 비슷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는 신이 나서 떠들었고 어떤 책은 자기와는 영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소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잘 안다 믿었던 서로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안다고 믿었던 서로의 마음속을 더 깊이 채굴하는 것과도 같았다.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어쩐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서로의 일과 삶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차올랐다. 물론 모임을 이어가다 보니 책을 읽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주의 책이 별로 재미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빠서 서로 모이지 못하는 날도 있고 다음 책을 쉽사리 정할 수 없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꾸준히 모임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한 주에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책 수다를 나눈다. 우리들만의 독서 모임에서 그간 읽은 책들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다비드 브루통의 걷기의 찬, 구가야 야키라의 최고의 휴식, 일자 샌드의 센서티브, 마이클 해리스의 잠시 혼자 있겠습니다. 토니 포터의 맨박스,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다다 후미야키의 말의 한수, 이기주 씨의 말의 품격 등이다. 책 제목을 보면 우리가 공유하는 관심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걷기와 휴식, 단순한 삶에 대한 관심, 예민하고 섬세한 기질에 대한 해석, 남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고민, 말의 힘, 그러므로 누군가를 탓하거나 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나는 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책을 읽는 편이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지만 원거리 촬영장으로 갈 때에는 차를 타는데 이 시간이 좀 아깝다.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활용한다면 생각 외로 아주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차 안에서 밀린 시나리오를 읽거나 책을 읽는다.
이런 습관을 들이고 나니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을 읽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1년은 약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만 책을 읽어도 1년에 50여 권의 책은 읽을 수 있다. 최근 저마다 바빠서 오프라인 모임을 갖지 못하고 각자 책을 읽었다. 조만간 독서 모임을 다시 소집해 한잔하면서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독서는 고독하게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과 함께 읽는 책은 조금 더 재미있다. 네, 제가 이런 걸 한번 꼭 해보고 싶네요. 책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조만간 이제 모임이 있을 텐데 그 책 모임이 좀 더 단단해져서 그 중에 또 이 걷기를 저처럼 또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걷는 것도 또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쁜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역시 이 배우 하정우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의외의 발견이었어요. 저에게도 그렇지만 아마 하정우 씨에게도 그런 큰 우연적인 그런 발견이었지 싶은 그런 내용인데요. 함께 해볼까요? 제목이 무려 재밌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에게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부제목은 뭐냐면요. 미안합니다. 한 우물만 못 파요. 가만히 있지 못해서 한 우물만 파는 건 하정우 씨는 못하나 봅니다. 읽어볼게요. 산만하고 주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짐. 혹시 어린 시절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생활 통지표에서 산만하다는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어린 시절엔 몰랐는데 최근 나는 내가 다소 산만해 보인다는 걸 깨닫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에서였다. 테이블에 앉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데 내 옆에 앉아있던 분이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혹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 말고 다른 것을 제안해보고 싶은 것이 있냐고. 만약 그렇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다고 말이다. 그때 나는 회의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당황스러웠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짚히는 데가 있었다. 회의 내내 내가 테이블 위에 수첩을 펼쳐놓고 펜으로 낙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 그분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딴 생각을 한다고 오해한 것 같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나 자신에 대해 또 하나 새롭게 깨달았다. 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구나. 이것이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회의처럼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시작 전에 회의에 동석한 사람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 내가 좀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이렇게 노트를 펼쳐놓고 낙서를 하는데 이것은 글씨가 어지러워서 그렇지 하정우만의 회의 속기록이라고 여겨달라고. 나는 틀림없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물론 자주 만나 회의하는 사람들은 이내 나의 이런 습성에 익숙해져서 더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런가 하면 나는 뭐 하나에 꽂히면 피곤할 정도로 집착하는 면도 있다. 허삼관을 촬영할 때의 일이다. 단체 숙소 근처의 비닐하우스에 체력 단련실을 마련했다. 각자 집을 떠나 순천에 머물면서 촬영하고 있던 터라 체력과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했다. 우리는 이 간이 체력 단련실에 탁구대를 비치해두고 촬영이 끝난 후
밤마다 모여서 탁구를 쳤다. 운동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승부를 가리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 나는 무섭게 탁구에 빠져들었다. 가볍게 즐기고 몸을 풀고 나면 내일의 촬영을 위해 그만 자러 들어가야 하는데 점점 승부욕이 솟아나서 몇 시간씩 맹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서 반드시 탁구를 마스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떻게 하면 탁구 경기에서 지지 않을까 연구하고 탁구 불패 신화를 써보고 싶었다. 늦은 밤까지 탁구 경기 중계를 열렬하게 시청하는가 하면 탁구공을 자동으로 쏴주는 70만 원짜리 머신까지 자비로 설치했다. 나중에 촬영이 끝나고 서울에 올라와 동생과 탁구를 칠 기회가 있었다. 동생은 원래 나보다 탁구 실력이 훨씬 뛰어났다. 그러나 내가 허삼간 간이 체력 단련실에서 고군분투한 이후로는 이전의 나가 아니었다. 동생은 탁구 실력이 부쩍 늘어서 돌아온 나를 보고 크게 놀라서 도대체 영화를 찍고 온 건지 탁구 스파르타 훈련을 하고 온 건지 의아해 했다. 탁구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나는 무언가에 한번 꽂히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한다. 그저 가벼운 취미 생활이 되어도 괜찮을 텐데 왜 하정우라는 이 남자는 그 정도 선에서 멈추지 못하는 걸까? 어이하여 나는 뭘 해도 적정선을 모르고 끝까지 달리고야 마는 걸까? 이런 특성들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은 대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들 말한다. 가만히 좀 있어. 정신없어. 왜 이렇게 산만해? 집중 좀 하지? 그런 잔소리들도 거침없이 한다. 나는 일면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딴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저기에 다양한 관심을 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도통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일은 타인의 시선에서는 정신없고 불안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당사자에게는 호기심 안테나를 활짝 펼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다수가 정의하는 정상이라는 기준은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듯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사람들은 직업이 아닌 일에 열중하거나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한 우물을 파야지 라고 조언한다. 이것저것 다 찔러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으니 제일 잘하는 것 하나만 우직하게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들 말한다. 정말 그럴까?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라면서 왜 많은 분야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일을 경험해 보려고 하면 일단 잘 되긴 글렀다고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우물만 파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린다. 몇 개의 우물을 부지런히 파서 열심히 두레박을 내리다 보면 내가 평생 식수로 삼을 우물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나는 한 사람 안에 잠재된 여러 가지 능력을 일생에 걸쳐 끄집어내고 활짝 피어나게 하는 것이 인생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본다. 그런 과정이 결국 나를 완성해 주는 것이라 믿는다. 한 사람 안에 잠재된 여러 가지 능력을 일생에 걸쳐 끄집어내고 활짝 피어나게 하는 것이 인생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본다. 하정 멋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인문학적 성찰이 돋보이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정우가 달리 예술가이겠습니까? 그 경계에 서서 부단히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그런 예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술가가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화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혹시 ADHD인 것은 아닐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기뜸해 준 사람이 있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게 바로 ADHD인데요.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의학적인 용어로 내 성격을 진단해 보려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걱정하는 그분의 말이 낯설고 당황스러웠다. 그분에게는 ADHD를 가진 조카들이 있다고 했다. 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평소의 내 모습을 관찰해보면 조카들과 내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ADHD가 성인이 되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성인 ADHD이고 아무래도 내가 그런 케이스인 듯하다고 했다. 물론 자신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겉모습만 보고 추측해 본 것이니 얼른 병원에 찾아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나는 조금 멍해졌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그 후 ADHD에 대한 책들을 잔뜩 사서 그 증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었다. 개인마다 드러난 양상이 워낙 다르고 또 정도의 차이도 커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책 속의 증상들은 나와 닮은 면들이 아주 많았다. ADHD에 대해 공부해 나갈수록 나는 어린 시절의 나를 자주 떠올리곤 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에는 과도하게 몰두하고 그러다 또 금방 다른 것에 관심을 옮겨가고 어린 나도 그런 자신이 힘들지는 않았을까? 나에게 집중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만 제대로 해라 라고 강압적으로 꾸짖는 어른들은 없었지만 좀 더 차분하고 의젓하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어른들의 기대를 아예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린 나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건너온 걸까? 이런 표현도 너무 좋다. 어린 나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건너온 걸까? 견뎌온 걸까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건너온 걸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현재 배우이자 영화감독, 제작자, 그리고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하정우 씨가 재능이 굉장히 많은 분이시죠. 또 그것들을 그 각각의 재능들을 굉장히 또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구사를 하세요. 높은 수준으로 인조이를 하고 계시다는 느낌도 받아요. 예.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결함일 수 있는 나의 이런 특성,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이런 나의 특성을 각각의 직업에 맞게 녹여내고 적용하며 살고 있는 셈이다. 책을 보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스필버그 등도 ADHD 성향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처럼 능력이 출중한 천재들이 ADHD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면서 ADHD를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거나 그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존재를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누구나 ADHD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자꾸만 움직이고 싶고 자신의 감정을 상대가 알아채지 못할까봐 넘치게 표현하고 한 가지에만 진득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성질.
이것은 가장 어린이다운 본능이기도 하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하정우 씨나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 은 바로 한 가지에만 진득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가장 어린이다운 본능이기도 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사회성을 익혀가면서 이 본능을 깎고 다듬어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ADHD 아이들은 가장 아이다운 본성을 평생 몸에 지닌 채 이 반듯한 어른들의 세계를 계속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ADHD 아이들은 가장 아이다운 본성을 평생 몸에 지닌 채 이 반듯한 어른들의 세계를 계속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네, 또 ADHD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네요. 이 ADHD 아이들은 남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느라 자신의 그런 기호나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참지 않는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ADHD 아이들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도 만족도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삶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장 아이다운 본성을 유지한 채로 그런 것을 자로 재고 칼로 재단해내는 그런 어른들의 세계를 ADHD의 감성을 가진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내는 건 고달픈 인생이겠네요. 예. 나를 염려해준 지인의 말이 고마웠지만 나는 내가 정말 ADHD 성향이 있는지 검사하러 병원에 가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이모저모 두루 관심이 많고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걸어다니는 사람이자 말하면서도 건들건들 몸을 움직이고 제자리 뛰기라도 해야 성에 차는 도통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도통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하정우다. 하지만 괜찮다. 이런 내 성향이 내 삶을 방해하지 않는 한 나는 주의력 결핍에 호기심 충만한 이런 내 성격을 지지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말하는 대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능력이라고 말해야겠다. 가만히 있는 것을 못 해내는 능력이라는 말인 거죠. 그 능력 덕분에 배우, 감독, 제작자,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여러 직업을 한 번의 생에 동시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도 누리는 것일 테니까